그 2022년도에 두 번째 시험이었던 72회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칙에 해당하는 것은, 위험물 기능장은 사실 화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산업기사보다 조금 더 쉬운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화학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일반화학이 첫 번째 문제부터 나왔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부분 아닙니다. 자, 화학에 대한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매는 우리가 소금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소금물이 물에다 소금을 탄 거죠. 그 소금물에서 물에 해당하는 게 용매고, 용질은 소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물에 소금을 녹일 경우 증기압 강화, 압력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그 크기는 용액 중에 녹아있는 용질, 소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즉,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순수한 물만 있을 때보다 소금을 많이 탄 물일수록 증기압이 강화된다. 증기압이 강화된다는 것은 그 물 표면에 소금 알갱이가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 소금 알갱이들을 밀어내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이 기포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끓일 수 있는데요. 자, 증기압이 강화된다는 것은 끓는 점이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끓는 점이 올라간다. 끓는 점 오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설명하는 법칙에 해당하는 그 법칙의 이름은 2번 라울의 법칙에 해당합니다. 자, 이상 용액의 법칙이나 증기압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런 것들은 이 끓는 점 오름과는 관계가 없고요. 용질의 양이 많아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법칙은 라울의 법칙입니다. 자, 증기압의 법칙이나 이상 용액의 법칙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내용이라서 넘어갈 수 있지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학물질이 원소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소, 탄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원소들이 종류뿐만 아니라 개수도 몇 개씩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C랑 O가 한 개씩 결합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항상 일산화탄소라고 부르고요. C랑 O가 C 한 개, O 두 개 이렇게 결합할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서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비슷한 성질의 물질일까? 라고 화학을 안 했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화학에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둘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될 때 일정한 비율을 통해서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1대1, 1대2, 어떤 물질의 경우 1대3, 1대4, 2대3 이런 식으로 서로 결합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라울의 법칙에 대한 문제였지만 다른 기출문제에서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나올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과염소산, 질산, 과산화수소, 주기율표뿐만 아니라 우리 위험물표를 열심히 외우신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가 딱 몇류 위험물이라는 게 떠오르시나요? 바로 육류 위험물이라는 게 떠오르시죠? 자, 육류 위험물은 성질상 어떤 성격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냐면 산화성이 있는 액체만 모인 것이 육류 위험물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위험물의 공통점이 아닌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육류 위험물은 산화성이 있죠. 산화성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는 건 산소를 준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은 산화의 반대 과정인 산소를 뺏기는 역할이 되니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환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자기 자신은 환원된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산에 속한다. 산성, 염기성 할 때 산성인데요. 과염소, 산, 질산, 과산화수소의 화학식을 생각해 보시면 전부 다 H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ClO4, HNO3, H2O2. 자,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의 분자식이 H로 시작하게 되면
물속에 녹았을 때 H 따로 나머지 그 화합물 따로 해리가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산성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는 물에 녹았을 때 H랑 HO2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과염소산과 질산의 경우에는 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자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는 산성이 아니라 그냥 산소가 많이 들어간 수소와 결합한 산화물 H2O에서 O가 하나 더 결합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산성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의 공통점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자, 3번 산소를 함유한다. 남에게 산소를 많이 주려면 자기 자신이 산소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또 분자식만 생각해봐도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뭐 황화린, 유황, 정린 이 정도만 생각해봐도 아예 산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함유한다는 것은 1류, 6류, 그리고 5류에 대한 산소 공급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산소를 함유한다 맞는 말이고요. 불연성 물질, 무슨 뜻이냐 하면 연소되지 않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위험물을 1류부터 6류까지 성격에 따라서 나누는데 위험물이 이름이 위험물인 이유는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위험물 중에서 불이 날 수 있는 위험물은 2, 3, 4, 5류에 해당합니다. 이 물질들이 가염물이고요. 그러면 1류랑 6류는 불이 붙지를 않는 물질, 불연성 물질인데 왜 위험물로 분류가 되느냐? 이 두 물질은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험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5류 위험물도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1류랑 6류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은 불연성, 연소가 되지 않는 물질이라는 점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위험물의 화재 시 알코올포 소화약제가 아닌 보통의 소화약제를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알코올포 소화약제는 포소화약제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포라는 것은 거품, 클렌징 폼 할 때 거품을 일본식 또는 한국식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 포소화약제, 거품이 나오는 소화약제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이 거품의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비누나 클렌징 폼이나 어떤 약제를 적당히 짜고 거기에다가 물을 적당량 섞었을 때는 거품이 굉장히 잘 나지만 그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물이 더 추가가 됐을 때는 거품이 확 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 현상이 이 소화약제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거품은 뭐 기름이라던가 이런 질식 소화를 하는데 효과가 있지만 알코올과 같이 물과 친한, 마치 물과 비슷한 성격이 있는 위험물과 만났을 경우에 거품이 충분히 일어난 상태에서 물이 추가되는, 그래서 거품이 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친한 수용성 용매, 알코올과 같은 수용성인 액체의 경우에는 거품이 잘 견딜 수 있는 알코올 포소화약제를 사용하는데 이 소화약제는 다른 말로 내알코올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알코올에 잘 견디는 거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알코올 포소화약제가 아니라 보통의 포소화약제가 적응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비수용성인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아세트산, 메틸알코올, 메틸에틸 케톤, 경유까지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위험물상으로 사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사류 위험물은 수용성, 비수용성에 따라서 지정 수량이 달라지는데 위험물상으로 아세트산은 이석유류의 수용성인 물질이고요. 아세트산은 실생활에서 식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초가 물에 둥둥 뜨는 물질은 아니죠. 우리가 냉면 같은 것을 먹을 때도 식초를 뿌릴 때 잘 섞이는 그런 수용성인 물질이고요. 메틸알코올, 알코올 성분들은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부틸알코올 다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인 물질입니다. 메틸에틸 케톤은 몇 석유류냐 하면 위험물 표상으로는 1석유류의 비수용성이고요. 그리고 경유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석유류의 기름이니까 비수용성입니다. 그럼 이렇게 비수용성이 두 개인데 비수용성으로 둘 다 답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메틸에틸 케톤의 중간에 있는 이 케톤 부분을 잘 보시면 메틸과 에틸이 합쳐진 C2H5가 합쳐진 케톤입니다. 이 옆에 있는 에틸이 메틸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CH3CO, CH3 바로 아세톤이 됩니다. 즉 CH3CO, CH3의 경우에도 물에 잘 녹는 아세톤의 성질을 가진 것처럼 메틸에틸 케톤도 사실 위험물 상으로는 비수용성으로 분류가 되지만 화학 물질 특성상으로 봤을 때 케톤을 가지고 있는 이 케톤 성분의 물질은 물에 잘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용성, 물에 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번이 유일하게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므로 알코올 포소화약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화약제를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인데요. 기능장에서는 기능사 산업기사와 다르게 이제 유체역학과 공업경영이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죠. 자, 유체역학 문제입니다. 유체 문제는 거의 시험에서 한두 문제는 꾸준히 나오는데 시험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몇 가지 공식을 딱 외워 놓으시면 그 공식을 가지고 충분히 계산식으로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비중이 1.15인 소금물이 무한히 큰 탱크의 밑면에서 내경 3cm인 관을 통해서 유출된다. 그림을 살짝 그려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엄청나게 큰 탱크인데 이 탱크 안에 소금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관이 이렇게 약간 깔때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통은 굉장히 큰데 이 관은 3cm면 굉장히 얇은 거잖아요. 이런 관을 통과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소금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누르는 힘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물이 계속 아래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압력을 주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물을 쫙 밀어주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전달되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이런 말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좀 들어보신 것 같으시죠? 자, 그 공식과 굉장히 유사한데 그 물체가 떨어지는 걸 소금물이 떨어진다라고 그냥 바꿔가지고 이 위쪽에 있는 에너지를 로우 GH라고 써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로우는 밀도고요. 그리고 G는 질량, 그리고 H는 높이입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소금물이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게 되면 어떤 에너지로 바뀌게 되냐, 이렇게 2분의 1 로우 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의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에너지가 그대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로우 GH가 2분의 1 로우 V 제곱과 같다라는 식이 되면은 같은 소금물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양쪽이 같은 값이라서 둘 다 소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안에서 뭐냐면 바로 V입니다. V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 V 제곱만 빼고 나머지를 이렇게 2분의 1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준다면 2GH가 되고요.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루트를 씌울 수 있습니다. 자, 속도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루트 2GH를 하게 되면 2 곱하기 G는 중력과 속도 9.8을 해주시면 되겠고 H는 높이입니다. 자, 이 탱크 수면으로부터 이 위쪽으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3.2m니까 3.2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했을 때 7.919 어떤 점점점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반올림을 했을 때 7.92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공식을 썼냐 하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완전히 변한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는 식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V를 찾아낸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공식 하나 잘 기억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5번입니다. 위험물을 각각의 옥내 저장소에 저장 또는 지급할 때, 자, 옥내 저장소는 건물 안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그냥 창고 같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 안에 위험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만약에라도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워두는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 건물 안에 위험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옆쪽으로 더 많이 비워두면서 거리를 확보하는 게 좋겠죠. 위험물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좀 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그렇게 많이 띄우지 않아도 되겠죠. 하염없이 거리를 띄우면 안전하고 좋겠지만 사실 경제성으로 따져봤을 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두는 것은 필요하지만 옥내 저장소에서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는 안전거리가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옥내 저장소에서만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옥내 저장소에서 안전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 지정수량 20배 미만인 사석유류와 동식물 유류를 저장을 할 때, 그리고 지정수량의 배수에 상관없이 육류 위험물을 저장할 때는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자, 1번의 경우에는 질산을 1000kg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저장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질산은 면류 위험물이죠. 바로 육류 위험물입니다. 육류이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지정수량의 몇 배인지 계산할 필요도 없이 육류 위험물은 안전거리가 적용이 되지 않고요. 아닐린, 기어유, 아마인유 다 사류 위험물이죠. 그 안에서 몇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품명을 생각해 보면 아닐린의 경우에는 3이클중하니 해서 3석유류가 되겠습니다. 3석유류의 비수용성이니까 지정수량이 2000리터고 그래서 지정수량의 배수를 구해봤을 때 2000리터 분의 5만 리터니까 25라서 안전거리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닐린의 경우에는 사석유류에 해당하지도 않고 동식물유류에 해당하지도 않고 심지어 20배도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어유는 사석유류에 해당하고 사석유류는 6000리터니까 6000리터보다 몇 배가 더 많은지 계산을 해보면 6000분의 10만이 되겠죠. 16.67로 사석유류가 20배 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겠고 아마인유는 동식물유류입니다. 동식물유류가 지정수량 10,000리터이고 10,000리터가 지정수량의 몇 배인지 계산을 해보면 10이 되고 20배가 넘지 않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이므로 안전거리를 적용해야 되는 것은 2번 아닐린 5만 리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전기의 부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황산이나 화약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이 되며 연소하면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 자, 이렇게 설명만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왠지 내가 모르는 위험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안에서 모든 설명 우리가 이용할 필요는 없고 이 1, 2, 3, 4번 안에서 답을 고르는 거니까 다른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를 몇 가지만 생각해야 낼 수 있어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전기의 부도체라는 거,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전기는 보통 금속에 잘 통하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기름 또는 어떤 특정한 물질들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위험물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의 부도체라는 말은 언제 많이 나오냐면 사류 위험물이나 유황에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황, 정린 이런 비금속 물질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만약에 유황이 딱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기가 통할 것 같은 물질 철분과 마그네슘 두 개를 일단 지워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물질은 금속에 해당하는 금속류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는 말은 연소하면 푸른색이라는 말입니다. 자, 연소를 했을 때, 즉 산소와 만날 때죠. 산소와 만날 때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1번 유황의 경우에는 SO2가 발생하고요. 2번 정린의 경우에는 P2O5가 발생합니다. 3번 철분의 경우에는 연소를 해서 산화철이 발생할 수 있고 마그네슘이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 MgO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2번, 3번, 4번에서 발생하는 기체들은 다 흰색이고 황이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SO2는 약간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푸른색의 기체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전기의 부도체인 것 두 가지가 가장 기출문제에서 그런 지문으로 출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문이 문제로 가고 문제가 이제 보기로 나오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응용하면 충분히 유황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황산이나 화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황산은 분자식이 황과 산소가 들어간 산성 물질입니다. 여기에 S가 있고요. 이 화약은 무슨 화약을 뜻하는 거냐면 대표적인 흑색 화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흑색 화약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을 해보면 KNO3의 C와 S, KNO3는 질산칼륨 1류 위험물이고 S는 2류 위험물이라서 이렇게 세 가지를 섞으면 화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이氧화탄소를 저장하는 실의 온도가 영하 20도씨이고 저장실 내에 공기 중 증기 농도, 증기가 전체 중에 2%만 있다고 했을 때 연소가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해 보면요. 자, 이氧화탄소의 인화점은 영하 30도씨입니다. 그리고 뭐 B점은 90도씨, 그 다음에 연소 범위 1에서 50%. 자, 지금 여기에 이氧화탄소의 이런 온도와 연소 범위를 썼는데 이게 실기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기 시험에서부터 기억을 해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氧화탄소의 인화점이 영하 30도씨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영하 30도씨 이상인 뭐 영하 20도씨, 영하 10도씨, 뭐 영상 10도, 20도, 30도, 즉 영하 30도씨보다 높은 온도라면 언제든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면서 주변에 불꽃이나 충격이 탁 튀었을 때 바로 불이 붙을 수 있다.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부터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죠. B점이 아니라 발화점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발화점이 90도씨라는 건 주변의 온도가 90도씨가 되면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 물질이라는 것이고요. 연소 범위는 공기 중에 1%만 있을 때도 연소될 수 있고 20% 있을 때 연소될 수 있고 50%일 때도 연소될 수 있지만 50%가 넘어가는 뭐 70%, 80%, 90% 이 정도의 농도에서는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잘 연소되지 않았다라고 실험을 통해서 정해진 값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장하는 실의 온도가 영하 20도씨니까 영하 30도씨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죠. 그럼 불이 붙을 수 있고요. 증기 농도, 이氧화탄소가 불이 붙을 수 있는 농도는 1에서 50%인데 이 안에 2%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온도에 대한 기준도 연소 범위 안에 있고 농도에 대한 기준도 연소 범위 안에 있으니까 점화음이 있으면 연소가 된다라는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이상유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에서 유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유체 역학에 대한 문제겠죠. 자, 유체는 흐를 수 있는 물질, 그래서 기체나 액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기체, 액체를 포함해서 다 유체라고 부르는데 이 유체의 특징을 잘 생각을 해보자면 물의 대표적이죠. 물을 쭉 흘리게 되면 물은 이제 모양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쭉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근데 물을 어딘가에 딱 담아가지고 꾹 누르게 되면 모양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치약이라던가 아니면 꿀 같은 그런 물질도 사실 흐를 수 있는, 이렇게 눌렀을 때 움직이는 그런 유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물이라던가 공기, 산소 이런 것들도 기체, 액체로서의 물, 유체에 해당하지만 치약, 핸드크림, 아니면 페인트, 꿀 이런 것도 유체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유체는 항상 흘러가고 부드럽고 뭐 점도가 없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점도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점도가 없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체를 컨트롤하는 게 화학 공장에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상유체라는 것은 그 유체 중에서 점도나 압축성, 점성 이런 것들이 없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이상적인 유체라는 뜻으로 이상유체는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감소하고 제거하면 부피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끈적이는 것, 압축이 없는 이런 유체가 이상유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상유체와 비슷한 말로 이상기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서 PV는 n분의
WRT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자, 이 기체는 누르면 누르는 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분자 간에 그런 끈끈한 것 없이 그대로 움직인다 라고 해서 이상기체라고 부르는 거고, 비슷한 느낌으로 기체나 액체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이상유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유체는 점성, 끈적끈적한 것이나 압축성, 눌렀을 때 모양이 변하는 그런 성질이 없는 이상적인 유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지정수량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분자식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분자식이 위험을 표에 없던 것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기능장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서 생각해보면 BA는 바륨이죠. 1번부터 20번까지의 주기율표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바륨이라는 것은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보실 수 있을 물질이라고 봅니다. 자, Cl은 염소고요. O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산소가 만난 물질을 통틀어서 염소산이라고 부르는데, 염소산은 O가 3개 붙었을 때의 물질입니다. 자, 이 기준 물질에서 염소가 하나 더 추가되면 우리는 과라는 말을 붙여서 과염소산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염소산 바륨이라는 과염소산 염류에 해당하는 일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과염소산 염류니까 50kg가 맞을 거고요. 2번은 앞에가 나트륨이고 뒤에는 브롬산이죠. 브롬산 몇류 위험물에서 본 말이냐면 무화과염, 요부질, 중과에서 나오는 브입니다. 그러면 무화과염이 5고 50kg, 요부질이 300kg, 중과가 1000kg이기 때문에 브는 300kg가 되겠죠. 자, 3번은 SR이 스트론튬이고요. 그리고 NO3는 질산입니다. 질산 염류에 해당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도 질산 염류 300kg라서 200kg가 아니라 300kg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망간산 칼륨. 과망간산 칼륨은 과망간산 염류에 해당하는 물질, 여기에 들어가는 이쪽 과는 과염소산이고요. 중과에 해당하는 과가 과망간산입니다. 500kg가 아니라 1000kg인 위험물이기 때문에 옳게 연결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